왜 이 여자와 남자가 심판대 위에 있을까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미워한 척했다는 걸. 5년 동안 나는 투명인간이었고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뿐 회사 지분도 재산 정보도 가족회의 참석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재벌 며느리인데 껍데기만이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내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이유를 나는 몰랐습니다. 허나 시어머니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말 시험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시험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집안 행사였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뿐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집에서 나의 존재감은 첫날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희미해진 것 같았다. 응접실은 화려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고 대리석 바닥은 깊은 침묵을 담고 있었다. 벽면의 유화들은 모두 이 집안의 남자들이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시아버지. 그 그림 속에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다. 화려하지 않고 튀지 않은 옷. 목에 진주 목걸이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준 유일한 장신구였다.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았다. 과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권력이었다. 시동생의 아내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배경이었다. 가구처럼 그림처럼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물이었다. 집사가 샴페인을 권했다.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이런 자리에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실수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조심했다. 남편은 저쪽에서 사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편안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행사에 올 때마다 남편과 나는 각자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때 큰아버님의 부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나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우리 때는 말이에요.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독침처럼 날카로웠다. 주변의 여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누군가 거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망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참았다. 바로 그때였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충분합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응접실 중앙에 서 있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저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아니, 무관심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큰아버님의 부인 앞에 섰다. 형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며느리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큰아버님의 부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내가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다.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나를 감싸주는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지킨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관할이었고 다른 사람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소유였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큰아버님의 부인은 물러났고 다른 친척들도 각자의 대화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응접실 반대편으로 향했다. 남편이 있는 곳이었다. 시어머니가 걸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렇게 미움받는데도 쫓겨나지 않네.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불쌍해라.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그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는 순간 나는 더 약해질 것 같았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공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공손함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남편은 시어머니를 두려워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현아. 그녀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어머니. 내 부인이 방금 형님께 무례한 질문을 받았다. 남편의 눈이 잠깐 나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은 폭탄이었다. 주변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공개적으로 질책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재벌가의 아들이 이 집안의 후계자가 며느리 문제로 망신을 당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응접실 중앙으로 돌아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졌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남편은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밖에 나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응접실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다. 남편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대체 뭘 한 거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남편이 비웃었다. 그럼 왜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왜 시어머니는 나를 감싸는 척하면서 남편을 공격했을까?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책임을 물었을까? 그 의도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남편이 계속 말했다. 다들 나를 비웃고 있어. 어머니한테 혼나는 아들이라고.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한심한 놈이라고. 그는 손을 떼며 한숨을 쉬었다. 넌 정말 쓸모가 없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쓸모없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였다. 아이도 낳지 못하고 집안일에도 끼지 못하고 남편에게조차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여자. 나는 그저 여기 있을 뿐이었다. 숨 쉬고 먹고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투명한 존재. 들어가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들어가. 남편이 말했다. 나는 좀 이따 들어갈게.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 집에서 울 수 없었다. 약함을 보이는 순간 나는 더 무시당할 것이었다.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연민? 아니면 경고? 나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곧 시선을 돌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응접실 구석, 나의 자리. 나는 그곳에 서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침묵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나는 내 무릎을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혼자 차에 남겨졌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집은 어두웠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실을 따로 썼다. 나는 1층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눈빛, 그 단호한 목소리.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그럼 내가 책임져. 왜 그녀는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감싸지 않고 남편을 질책했을까?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미워한 척했다는 것을, 그녀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호가 얼마나 잔인하고도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나는 그저 잠들기를 기다렸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었다. 투명한 며느리의 쓸모없는 아내의 아무도 아닌 여자의 하루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회사 지분? 없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주식은 수백억 원어치였지만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단 한 주도 없었다. 시동생의 아내는 결혼 1년 만에 지분을 받았다고 들었다. 작은 시누이도 성인이 되자마자 자신의 몫을 받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되어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통장 잔고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의 재정 규모를 몰랐다.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나만 모르는 비밀. 가족회의? 나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본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나갔다. 시동생도 작은 시누이도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나는 집에 남았다. 처음에는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동생의 아내는 참석했다. 2년 차부터. 나는 물었다. 남편에게 왜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냐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복잡한 얘기들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이 집안의 일원이라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를 지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니까 따라. 시어머니.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결정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지분을 주지 않았고, 그녀가 나를 회의에서 배제했고, 그녀가 나를 이 집의 모든 중요한 정보로부터 차단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니,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었다. 대놓고 말했다. 친척 모임에서 육촌 언니가 말했다. 넌 참 신기해. 재벌 며느리인데 명함도 없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만 있어? 지분도 없이?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불쌍하다 진짜. 시동생의 아내는 더 직설적이었다. 어느 날 본가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물었다. 언니, 혹시 혼전 계약서 같은 거 쓰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아,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월감이었다. 자신은 나와 다르다는, 자신은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우월감. 저는 결혼할 때 어머님이 직접 지분 이전 서류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회의에도 처음부터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집안일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도 좀 요구하세요. 권리는 찾아야죠. 그녀가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왜일까? 왜 시어머니는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걸까? 처음에는 내가 친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다. 나는 고아 출신이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신분을 떠나서 나를 선택했다고 했다. 나는 믿었다. 바보같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다. 집안이 맞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반항이었다. 어머니에게 보이는 자신도 선택할 수 있다는 반항. 결혼식은 조촐했다. 친척들만 모인 작은 행사였다. 나는 웨딩드레스 대신 정장을 입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요란하게 할 필요 없어. 가족끼리만. 나는 따랐다. 거부할 힘이 없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남편이 바빴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나는 이해했다. 재벌가의 후계자는 바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결혼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회사로, 나는 텅 빈 집으로.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남편은 주말마다 나와 시간을 보냈다.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고 회식이 있다고 했고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혼자였다. 거대한 집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본가에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였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잘못? 제가 집안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혹시 제가 부족해서인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할 일은 집을 잘 지키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하지만 다른 며느리들과 내가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는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니? 내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나는 아무도 없었다. 도와줄 친정도 뒷배도 네트워크도 없었다. 나는 그저 혼자였다. 집안이라는 건 말이야.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책임과 권리가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수백억짜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실패했을 때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울었다.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의 며느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하지만 나만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성격 내가 어떻게 받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집에서의 내 위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손님이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임시로 머무는 손님.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나를 내치지도 않았다.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이 집에서 가진 것은 빼앗길 수 있었으니까. 권리는 박탈될 수 있었으니까. 지위는 추락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계산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나는 읽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5년을 살아남았다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쫓겨나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시어머니가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정원 너머로 본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집에서 시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미워한 척했다는 걸. 시어머니의 시점. 나는 72세다. 이 집의 안주인 자리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손을 거쳐간다. 회장직은 아들에게 넘겼지만 진짜 권력은 아직 내가 쥐고 있다. 그것이 이 집안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재현이가 데리고 왔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았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집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순수했다. 아니, 순진했다. 재현이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 집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50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1975년. 나는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다. 중산층 집안의 딸이었던 나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우리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다니. 하지만 그것은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도구로 봤다. 때를 이을 아이를 낳는 도구. 나는 결혼 첫날 밤부터 그 사실을 깨달았다. 신혼여행도 없었다. 빨리 아이를 가져야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거부할 수 없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 나는 그저 그 의무를 위한 존재였다.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상 없음.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려갔다. 남편도 검사를 받았다. 역시 이상 없음.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를 다그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한의원을 다녔다. 매일 쓴 약을 다려 마셨다. 산부인과를 전전했다. 온갖 시술을 받았다. 내 몸은 실험실이 되었다. 2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하나 보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는 애원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넌 이 집에 뭐 하러 있는 거니? 아이도 못 낳으면서. 그의 말 나는 임신했다. 기적처럼.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을 붙잡았다. 그가 피곤해하든 거부하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아들을 낳았다. 재현이를. 시어머니는 만족했다. 잘했어. 이제 넌 이 집의 진짜 며느리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여전히 도구였다. 다만 쓸모있는 도구가 된 것뿐이었다. 2년 후 둘째를 낳았다. 딸이었다. 시어머니는 실망했지만 크게 뭐라 하지 않았다. 이미 아들이 있었으니까. 3년 후 셋째를 낳았다. 또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다. 백업이 있어야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며느리였다. 이 집에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교육, 생활, 미래.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결정했다. 나는 그저 딸일 뿐이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여러 번, 여러 여자와. 나는 알았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남자는 원래 그래. 집만 잘 지키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었다. 나는 점점 투명해졌다. 시어머니는 늙었고 나는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다. 진짜 권력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있었다. 남편이 회장이 되어도 중요한 결정은 시어머니가 내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 인형이었다는 것을. 아이 낳는 인형, 집 지키는 인형,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인형.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60세였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그것이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였다. 드디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남편은 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나는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여자를 도구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며느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시험했다. 남편을, 아들을, 손자들을. 시동생의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지켜봤다. 시동생은 그녀를 존중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렸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지분을 줬다. 회의에 참석시켰다. 그녀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지켰으니까. 작은 딸의 남편은 다정했다. 딸을 동등하게 대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재산을 물려줬다.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현이는 달랐다. 내 큰아들은 나를 가장 닮은 아들은 위험했다. 나는 알았다. 재현이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반항이었다. 나에게 보이기 위한 반항. 어머니,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반항.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저 며느리만 저렇게 대하세요? 친척들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있다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재현이가 빼앗을 것을 알았으니까. 지분을 주면 재현이가 명예 신탁이라는 명목으로 뺏을 것이다. 회의에 참석시키면 재현이가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을 것이다. 권한을 주면 재현이가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할 것이다. 나는 그런 아들을 키웠다. 내가 만든 괴물이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여자를 소유물로 봤다. 나를 닮았다. 아니, 내 남편을 닮았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를 벌거벗겨 놓았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했다. 빼앗길 것이 없도록. 이용당할 것이 없도록.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재현이의 본색이 드러나기를.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녀가 나처럼 될까봐. 50년을 인형으로 산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인형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밤마다 나는 기도했다. 며느리가 깨닫기를.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재현이가 얼마나 위험한 남자인지. 그리고 준비했다. 증거를 모았다. 재현이의 외도, 폭언, 학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내 사람들을 시켜서 빠짐없이.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할 그날을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냉혹하다고 말한다.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진짜 괴롭힘이 무엇인지. 진짜 학대가 무엇인지.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재현이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재현이를 불렀다.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그럼 내가 책임져.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싸지 않고 남편만 혼내는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며느리를 직접 감싸는 순간 재현이는 그녀를 더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재현이를 공격했다.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그가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며느리는 외로웠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편이었다. 다만 그녀가 모르는 방식으로 72년을 살았다. 그중 50년을 인형으로 살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5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며느리를 구하는 것. 재현이로부터, 이 집안으로부터, 나와 같은 운명으로부터. 그리고 재현이를 처벌하는 것. 내가 만든 괴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창밖을 본다. 며느리가 사는 별채에 불이 켜져 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서 울고 있을까? 나는 한숨을 쉰다. 조금만 더 견뎌. 내가 속삭인다. 며느리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조금만 더. 내가 곧 널 구할 테니까.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다. 재현이의 모든 죄악이 담긴 파일. 외도의 증거, 폭언의 녹음, 학대의 기록. 때가 오고 있다. 며느리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나는 전화를 든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준비하세요. 곧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속죄다. 50년 전에 나를 구하지 못한 속죄. 이번에만큼은 며느리를 구할 것이다. 설령 내 아들을 파멸시키더라도 다시 며느리의 시점. 변화는 서서히 왔다.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와서 나는 처음에 알아채지 못했다. 결혼 5년 차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다.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귀가가 늦어졌다. 주말에도 집에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설명이었다. 나는 믿었다. 재벌가의 후계자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다.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지 않는 향수. 나는 물었다. 이 냄새 뭐예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회사 여직원이랑 악수했나 봐. 신경 쓰지 마.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립스틱 자국. 셔츠 깃에 묻은 파운데이션. 차에서 나는 낯선 향기. 늦은 밤 울리는 전화. 그가 다른 방에 가서 받는 통화들. 증거는 계속 쌓였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내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 6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집에 왔다. 그마저도 새벽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갔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우리는 남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가 며칠째 집에 오지 않았다. 서재는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 스위트룸. 2박 3일. 지난주 날짜였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었다. 손이 떨렸다. 영수증을 내려놓으려는데 그 밑에서 또 다른 것이 보였다. 사진이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남편은 그 여자를 안고 있었다. 내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으로. 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사진을 바라봤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서재를 나가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남편이 서재 문을 열었다. 우리는 마주 섰다. 내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뭐야? 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친구야. 사진이 이런데 친구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이 다가와 사진을 빼앗았다. 남의 물건 뒤지는 거 아니야. 당신 서재잖아요. 부부인데. 부부? 남편이 비웃었다. 우리가 부부 같아? 언제부터?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우리 언제 부부였어? 넌 그냥 이 집에 사는 사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다. 대답해줘요. 내가 애원했다. 인정하면 뭐 어쩔 건데? 그가 물었다. 이혼할 거야? 이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비웃었다. 못하잖아. 넌 이 집 떠나면 갈 데가 없어.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는 옳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내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도 카드도 차도 모두 남편 명의였다.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남편이 말했다. 내가 뭘 봤든 뭘 알았든 모르는 척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는 서재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았다. 혼자서.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본가로 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차를 타고 본가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응접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나는 앉았다.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현이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 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하고 싶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 이혼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못해요. 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재현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조용히 있으라고요. 모르는 척하라고요. 그리고 자기 말 들으면 저한테도 좋다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자식이.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에서 욕설을 들었다. 그녀는 항상 품이 있고 절제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님,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재현이가 바람 피우는 거. 1년 전부터. 나는 충격을 받았다. 1년 전부터요? 그래.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어. 결혼 2년 차부터. 결혼 2년 차. 우리가 아직 행복하다고 믿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시어머니가 차를 마셨다. 증거 없이 말하면 재현이는 부인할 거고 너만 미친 여자 취급받아. 그리고 설령 인정한다 해도 넌 이혼할 수 없잖아.
그녀는 옳았다. 나는 이혼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나는 증거를 모았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놓았다.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남편과 여자들, 여러 여자들, 호텔 영수증들, 문자 메시지 기록들, 통화 녹음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또 넘겼다. 증거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3년치. 남편의 모든 외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재현이의 모든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사람을 시켜서 미행했어. 기록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왜요? 내가 물었다. 왜 이런 걸 모으신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시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했다. 언젠가 너를 구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를 위해서.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이 여자가 나를 지키고 있었다고. 믿기지 않지. 시어머니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도 너처럼 몰랐어. 내 시어머니가 날 지키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너처럼 50년을 살았어. 남편의 바람을 알면서도 참았어.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 그 아들들 중 하나가 재현이야. 재현이는 나를 닮았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아니, 내 남편을 닮았어. 여자를 도구로 봐. 소유물로 봐. 그래서 나는 알았어. 재현이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그래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야.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주면 재현이가 빼앗을 거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너를 조종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벌거벗긴 거야. 빼앗길 게 없도록.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이, 무관심이 모두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지만 이제 때가 됐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재현이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 이제 너를 구할 시간이야. 어떻게 해요? 이혼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증거들로 너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어.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고. 하지만 제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어. 시어머니가 파일을 가리켰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재현이의 폭언 녹음이야.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쓸모없어, 부담스러워, 너 때문에 창피해. 남편이 내게 했던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도요?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재현이 몰래. 1년 전부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저한테 잘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내가 나를 구하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전의 나를.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던 나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봤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5년 동안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차갑게 대해서.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재현이가 너를 더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이제 나가.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집에서. 재현이한테서. 자유로워져. 나는 파일을 꼭 안았다. 이것이 내 무기였다. 내 자유였다. 어머님.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는 본가를 나왔다. 파일을 가슴에 안고 차에 올랐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바라봤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님? 변호사 사무실이요.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요.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망을 느꼈다. 며느리는 몰랐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미워한 척했다는 걸.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녀가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72세. 그녀는 생일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모든 가족을 본가로 소집했다. 친척들도 임원들도 변호사들도. 나는 긴장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서류를 검토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시어머니와 나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 3개월 동안 남편은 더 대담해졌다.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들어와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취해서 돌아와 소리를 질렀다. 너 같은 게 이 집에 왜 있어? 그가 고함쳤다. 아이도 못 낳고 집안 망신만 시키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예전의 나라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말 대답을 해. 그가 소리쳤다.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침착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 그가 비웃었다. 이혼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남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뭐? 이혼하자고요. 나는 반복했다. 당신도 원하잖아요. 남편이 웃기 시작했다. 크게 미친 듯이. 이혼? 너 이혼하고 뭐하게? 갈 데도 없는 주제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웃기네. 그가 다가왔다. 내가 뭘 알아서 해? 넌 이 집 나가는 순간 거지야. 알아? 거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나아요. 내가 말했다. 남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아파요. 아프게 해줄까?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았다. 남편이 황급히 내 팔을 놓았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재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당장 손 놔. 이미 났는데요. 나가. 예? 내 생일 전까지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건 제 집이에요. 이 집은 내 명이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 호텔이든 어디든. 남편은 나를 쏘아봤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는 가방을 챙겨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살폈다.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사진 찍어. 그녀가 말했다. 증거로 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옆에 앉았다. 준비됐어? 그녀가 물었다. 네. 후회하지 않아? 절대요. 좋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이틀 후 내 생일에 모든 걸 끝낼 거야. 그리고 오늘이 왔다. 응접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내외, 친척들, 그리고 임원들. 모두 시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너무 격식 있었다. 생일 파티보다는 회의 같았다. 남편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호텔에서 지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그녀는 우아한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완벽했다. 그녀는 천천히 중앙의 의자에 앉았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축하하러 모인 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저는 오늘 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장감이 돌았다. 유산.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였다. 시어머니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결정은 이 집안 전체를 바꿀 수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이 집에서 내가 남길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며느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향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앞에 섰다. 일어나. 나는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너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졌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5년 동안 나는 너를 시험했다. 아니, 내 아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는 실패했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재현아, 일어나.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걸어갔다. 너는 며느리를 학대했다. 바람을 피웠다. 폭언을 했다. 그리고 오만했다. 어머니, 말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3년치. 내가 저지른 모든 짓을.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에게. 친척들이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사진들, 문서들, 녹취록들. 남편의 모든 죄악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게. 큰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게 다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이 변명하려 했다. 어머니, 이건.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늘부로 너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 충격이 방을 휩쓸었다. 회장직, 이사직, 모든 경영권. 다 내려놔.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장남이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장남이면 며느리를 학대해도 돼? 저는, 너는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없어. 직원들을 대표할 수 없어. 그녀가 다시 나에게 왔다. 며느리에게는 다음을 주겠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읽기 시작했다. 첫째, 양육권. 모두가 놀랐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설명했다. 며느리는 현재 임신 6주입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맞았다. 나는 2주 전에 알게 되었다. 임신한 것을.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만 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즉시 산부인과 예약을 잡았고 확인했고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이 아이의 양육권은 100%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언했다. 재현이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다. 제 아이예요.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게. 시어머니가 반문했다. 바람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랄 바에야 없는 게 낫다. 둘째, 재산.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며느리에게 해외 법인 CEO 자리를 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다. 싱가포르 법인은 그룹의 핵심이었다. 수천억 원 규모였다. 셋째, 성.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너는 우리 집안의 성을 쓸 권리가 있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재현이와는 관계없이. 넷째, 위자료. 비서가 숫자를 발표했다.
300억 원입니다. 방이 술렁였다. 300억.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시 봤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조용히. 만약 거부하거나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다. 그리고 너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남편은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다. 하지만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너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해서.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봤다. 미안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5년 동안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자유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 집에서 재현이에게서 모든 것에서.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다. 살아남아. 내 아이와 함께. 그게 내가 못한 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회의는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나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갈 거야? 싱가포르요. 내가 대답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웃었다. 거기서 내 아이를 키워. 자유롭게. 어머님은요? 나? 시어머니가 하늘을 봤다. 나는 여기 남아서 정리할 거야. 내가 만든 문제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놀랐다. 하지만 곧 나를 안았다. 고마워요. 내가 속삭였다. 날 구해줘서. 아니.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우리는 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두 여자. 한 명은 50년을 인형으로 살았고 한 명은 5년을 투명인간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였다. 차가 도착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배를 쓸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다. 내 아이. 우리 잘 살자. 내가 속삭였다. 자유롭게. 그날 처음으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불렸다. 아니, 어머니로 불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느리는 몰랐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미워한 척했다는 걸.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 가장 잔인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구했다.